2022학년도 중간고사 대비 작년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림 가나 다는 서로 다른 세 시기의 대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로디니아라는 이 초대륙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륙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초대륙이라고 하는데, 이 로디니아는 약 12억 년 전에 이 거대한 초대륙이 형성이 되었다가 얘네들이 다시 흩어졌다가 우리가 배웠던 이 판게아는 약 2억 4천만 년 전에 한 고생대 후기쯤 됩니다. 이 시기에 판게아라는 또 초대륙이 형성되고 얘네들이 다시 이동하면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루게 됐다라는 게 대륙이동설이었죠. 자, 이렇게 대륙이 현재와 같은 분포를 가지게 된 건 처음부터 이 대륙 분포가 지금과 같았던 게 아니라 얘네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루게 됐다. 대륙이 이동하면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루게 됐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습니다. 가는 육상식물 화석 자료를 근거로 복원한 것이다. 자, 지금 로디니아 대륙이 형성되었던 시기는 약 12억 년 전이에요. 이때는 아직까지 지구상에서 육상식물 화석이 등장했을 때가 아니죠. 육상식물보다는 이때는 해양생물 화석 자료를 근거로 복원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나의 초대륙은 판게아죠. 자, 판게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습곡 산맥이 형성될 수 있다. 자, 판게아는 지금 이 로디니아 이후에 다시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모이면서 판게아라는 거대한 초대륙이 형성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초대륙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대륙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대륙끼리. 사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정리해보면 판이라는 개념이 이 대륙이동설 이후에 등장하게 됐는데, 판이 움직이면서 서로 멀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충돌하면서 초대륙이 형성이 될 거다. 그럼 이 충돌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힘에 의해, 충돌하는 힘에 의해 판이 솟아오르면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니은은 맞고요. 자, 다에서 대서양의 면적은 현재보다 좁다. 지금 여기가 이제 대서양이 표현이 되어 있네요. 대서양의 위치는 이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사이에 있는 바다를 우리가 대서양이라고 하죠. 판게아 이후에 대륙이 다시 이동하면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가질 때 이 대서양의 면적은 점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대서양이 이제 이 아프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이 붙어 있다가 이동하게 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서양의 면적이 현재보다 좁았다가 맞겠네요. 정답은 4번.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론을 시간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이동설. 얘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죠. 그래서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는 멘틀 대류설이 등장했고, 하지만 멘틀 대류설을 주장할 당시에는 멘틀이 대류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주장하지 못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등장한 해저 확장설에서 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해저가 확장된다. 그 해저 확장설의 증거 우리 여러 가지 배웠었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판이 움직이면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가지게 됐고, 이 판이 만나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나는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판 구조론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해양저 확장설은 A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해양저 확장설 혹은 해저 확장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베게너는 대륙이동의 증거로 이 대륙이동설을 주장한 베게너가 이 증거로 해령과 나란히 배열된 자기 이상의 줄무늬를 제시했다? 이건 아니죠. 자, 자기 이상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건 해저 확장설의 증거였고요.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이동설의 증거 4가지 기억납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풀이를 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수업했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론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문제풀이 하면서 선생님이 확인을 할 건데 처음 수업할 때처럼 자세하게는 지금 못 다루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스스로 찾아보고 시험 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니까요. 그냥 답만 확인하지 마시고
확인하고 본인이 부족한 걸 확인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이동설의 이제 증거는 네 가지였습니다.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그리고 화석 분포의 연속성,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똑같은 생물의 화석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지질 구조의 영속성, 역시나 떨어져 있는 지역의 이 지질 구조라는 건 그 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암석이나 나타나는 그 구조들, 그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럼 이 두 지역은 현재는 떨어져 있지만 이 지층이 퇴적될 당시에는 같은 대륙이었을 수 있다. 얘네들이 붙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그다음 빙하의 흔적, 얘네들 지금 현재 빙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인도 이런 저위도 부근에 있는 지역들에서 빙하의 흔적이 남아있다. 빙태석이라든지 이 빙하가 있었던 지역에서 퇴적될 수 있는 그런 지층이나 암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과거에 이러한 대륙들이 그게 이렇게 남극 쪽에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해안선 모양, 지질 구조 연속성, 화석 분포, 빙하 이동의 흔적까지 이 네 가지로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멘틀 대류선은 상승이나 하강하는 플룸에 의해. 이제 뭐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멘틀 대류설과 플룸 구조로는 서로 다른 이론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다 대륙의 이동을 설명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디귿 보기는 틀렸다. 멘틀 대류설이 플룸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바로 3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는 해양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고 A와 B가 서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나는 이 AB 구간에서 AB 구간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측정한 해양 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나 그래프를 보면요. 가로축은 지금 기준점인 여기 O로부터 A, B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이 연령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기준점 O로부터 지금 이렇게 멀어질수록 A, B로 서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 연령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동그라미 A, B, E 지역은 지금 그림을 보니까 기준점인 O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에서 A판, B판이 확장된다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A판이고요. 여기가 B판인데 서로 얘네들이 확장한다 했으니까 결국 이 판의 경계, O가 표시되어 있는 이 판의 경계에서 A, B 방향으로 서로 판이 확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연령 그래프를 준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두 판의 이동 속도에 대한 단서를 주기 위함이죠. 자, 해령에서 판이 생성되면서 이렇게 확장하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먼저 생성된 판이 위치하기 때문에 이 해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이 놓여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해령이니까 A, B, C, D, A, B, C, D. 자, 이런 식으로 판이 놓여져 있다라고 할 때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되고 그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하므로 일단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더 오래된 지층이 위치합니다. 그쵸? 그래서 A보다는 D가 먼저 생성된 연령이 큰 지각이다, 해양 지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얘네들이 동일한 속도로 이렇게 확장을 한다면 같은 거리에 떨어진 지각들은 비슷한 연령을 가지게 됐겠죠. 똑같은 시기에 생성된 지각이 양쪽으로 멀어지게 되니까 똑같은 거리에 있는 얘네들은 나이가 비슷하게 나타나야 된다. 얘네들 확장 속도가 같다면, 비슷하다면.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같은 거리를
떨어져 있는 지금 동그라미 A 지역과 B 지역에서 해양 지각의 연령이 다르죠. 지금 여기 A 지역에서는 연령이 T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정확한 연령을 알 필요가 없죠. 비교만 하면 되니까. B 지역에서는 해양 지각의 연령이 2T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B 지역에 더 오래된 지각이 위치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나 그래프에서 알려주는 건 판 A와 판 B의 확장 속도예요. 지금 판 A와 판 B가 여기 그림을 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 지금 O가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지금 사실 해령인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판이 멀어지고 있는데 이 이동 속도가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똑같이 떨어진 해령으로부터 똑같이 떨어진 똑같은 거리에 위치하는 A, B 지점에 위치하는 지각의 나이를 조사해 보니까 같지 않아요. A의 더 젊은 더 나중에 생성된 지각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B는 나이가 2T죠.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더 오래된 더 이전에 생성된 판이 위치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의 이동 속도는 A랑 B판, A판, B판의 판의 이동 속도를 비교해 보면 지금 동그라미 A 지점이 찍혀 있는 이 A판이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해령에서 판이 생성되면서 양쪽으로 이동하는데 똑같은 지점에 있는 지금 판의 나이가 얘는 더 나중에 생성되네. 얘는 더 이전에 생성되네. 그러니까 지금 B판 같은 경우는요. 나이가 2배나 많은 지각이 아직도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근데 A판 같은 경우는 더 나중에 생성된 지각이 벌써 이만큼 왔어. 그러면 연령이 2T인 지각은 이것보다 더 떨어진 곳에 여기에 위치하겠지. 그러니까 판의 이동 속도가 A가 더 빠르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서 더 나중에 생성된 젊은 판이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일단 문제에서 여기 판이 확장한다라는 이야기는 줬기 때문에 그 확장의 기준이 지금 여기 O 지점이고 여기가 해령이고 판의 이동 속도가 같지 않다. A판이 더 빠르게 이동한다, 확장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보기가 지금 위쪽에 있죠. A와 B 사이에는 변환단층이 있다. 자, 변환단층은 어떠한 판의 경계에서 생겼느냐? 두 판이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에서 생겼습니다. 보존형 경계. 그러니까 해령이 여기 하나 이렇게 위치해서 두 판이 멀어지고 또 주변에 또 다른 해령이 위치해서 이렇게 두 판이 멀어질 때 지금 보면 여기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여기 X자로 표시하고 있는 요 경계에서는 경계를 기준으로 위쪽에서는 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아래쪽에서는 판이 왼쪽으로 그럼 두 판 지금 경계를 사이에 두고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어긋나고 있죠. 이런 쪽에서 이런 경계를 우리가 보존형 경계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그러면서 땅이 끊어지는 변환단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단층을 배울 때 이 변환단층은 주양이동 단층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판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끊어지면 변환단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어쨌든 얘는 지금 보존형 경계에서 생성된단 말이야. 변환단층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여기선 찾으라고 안 했지. A와 B 사이가 어디니? A, B 사이. 여기잖아, 여기잖아. 여기에 지금 보존형 경계, 변환단층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물어본 거죠.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어렵겠죠. 여기서는 어려워. 왜? A, B 사이는요, 지금 두 판이 확장되는 발산형 경계예요. 그래서 변환단층이 여기 이 사이에서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A판은 북서쪽, B판은 남동쪽으로 이동한다. 지금 판의 경계가 A, B 사이에서 여기가 해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 방위표가 나와 있네요. A판은 북서쪽이 아니라 얘는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B판은 북동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북서, 남동 틀렸고요. 고쳐보면 A판이 남서쪽, B판이
북동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야 맞고요. 디귿은 맞겠네요. 그래도 봅시다. 최근 T년 동안 판의 이동 속도. 바로 나오네요.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죠. A판이 B판보다 빨랐다. 맞습니다. 판의 이동 속도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거리에 따른 지각의 연령 그래프로 볼 수 있다. 4번 넘어갈게요. 그림은 해령과 해구를 최단 거리로 잇는 일직선상의 세 지점 ABC.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어쨌든 이 ABC 일직선상 안에는 해령과 해구가 위치한다라는 거죠. 해령과 해구를 최단거리로 잇는 이 일직선상에서 세 지점 ABC가 위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측정한 심의 퇴적물의 두께와 해양 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보니까 퇴적물의 두께도 A가 가장 두께가 두껍고요. 연령도 A가 많네요. B는 중간 정도고 C는 지금 가장 어린 지각이죠. 그쵸? 해양 지각. ABC 세 개 다 지금 해양 지각이니까. 그리고 두께도 가장 얇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얘가 태어난 지 가장 얼마 안 된 신선한 젊은 지각이고 얘가 가장 오래된 지각이면 해령은 A 쪽에 있어야 될까? C 쪽에 있어야 될까? 해령은 마그마 물질이 분출하면서 판이 생성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해령은 적어도 여기에 해령이 있지 않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지. 그치? 해령은 이 C 쪽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정확하게 얘가 해령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C 부근의 해령이 위치해서 여기에서 판이 생성돼서 이동해 가야 C, B, A 순으로 갈수록 지각의 연령도 증가하고 얘네들 퇴적물 쌓일 시간이 많아서 퇴적물의 두께도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쪽에 그러면 A 쪽에 해구가 있겠네. 해령과 해구를 잇는 일직선 상에 이 세 지역이 위치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요쯤 분석하고 문제를 볼게요. 해령과 가장 가까운 지점은 A다. 아니죠. A 아니고 C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령과 심해 퇴적물의 두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죠. 퇴적물의 평균 퇴적 속도는 지금 보면 연령이 나와 있고 퇴적물이 얼마나 쌓였는지 1200m 쌓였고 500m 쌓였고 2m 쌓였고 나와 있는데 지금 크기만 비교하면 돼요. A가 큰지 B가 큰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지금 연령이 여기 130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단위가 100만 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년에 몇 미터씩 쌓이는지 알려면은 130 곱하기 10의 130 곱하기 10의 6승을 해서 지금 시간불의 퇴적물의 두께 이 시간 동안 1200m의 두께가 쌓였다라고 해야 정확하게 1년에 퇴적물이 몇 미터씩 쌓이는지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A랑 B의 퇴적 속도의 차이만 구하면 되니까 지금 얘는 130 동안 시간은 이만큼 동안 1200m 쌓였고 얘는 75 곱하기 사실은 100만 년을 해야 되죠. 동안 500이 쌓였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얘는 약 9.2 정도 얘는 한 6.6 정도니까 어쨌든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퇴적물이 퇴적되는 속도는 지금 B보다는 A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니은은 정답이네요. 퇴적 속도는 우리가 시간, 퇴적물이 쌓인 시간 그러니까 판의 연령이 곧 퇴적물이 쌓일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연령 그래서 시간이라는 건 속도는 어쨌든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연령에서 여기는 거리는 결국 퇴적물의 두께 이렇게 해서 퇴적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자, 음양특심법으로 측정한 음양특심법이 뭐였어요? 해수면 위에서 해저 바닥으로 초음파를 쏴서 얘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수심
깊이를 구한다라고 했었죠. 왕복 시간은 A가 C보다 짧다. 자, 우리가 이때 측정하는 시간은 왕복 시간이 되는데 시간이 짧다라는 말은 얘네들이 금방 해저 바닥을 찍고 돌아온다라는 얘기니까 수심이 얕으면 얕을수록 시간은 짧아지게 되고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왕복 시간은 길어지게 되겠죠. 자, 지금 C는 갓 태어난 애들. 이고 A는 이제 연령이 오래된 지각들인데, 자, 여기 그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수업할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퇴적물이 두껍게 쌓여 있네. 그러면은 해저 바닥에서 지금 여기가 해수면이라고 하면은 퇴적물이 막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얘가 수심이 얕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해령에서 이렇게 판이 확장될 때 이런 식으로 얘네가 확장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는 얘들아 문제에서 이 C 쪽에서는 해령이 위치하고 A 쪽에 결국 해구가 위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해구는 어떤 지형이야? 해구는 두 판이 만나서 섭입이 일어나는 지형이 해구였죠. 이쪽에 해구가 있다라는 말은 이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결국 판의 깊이가 점점 지각의 이 수심이 점점 깊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심은 C에서 A로 갈수록 수심이 증가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왕복 시간은 A가 C보다 짧은 게 아니라 A가 시간이 더 길게 나야 되겠죠.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맞는 정답은 니은밖에 없네요. 자, 음양측시법도 우리 중요합니다. 일단 음양측시법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얘네들 초음파를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수심을 계산을 한다. 그때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다라는 거니까. 왜냐 파의 속도는 일정할 때, 초음파의 속도가 일정할 때 결국 시간이 길수록 돌아오는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고 돌아오는 시간이 짧을수록 수심이 얕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 자, 5번 문제 볼게요. 어느 해령 부근에 해령 부근에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령의 열곡이에요. 해령의 꼭대기 부분에 우리 만들어지는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해령이 위치한다라는 거야. 이 해령에서 판이 생성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갈 것이다. 이 문제 아마 풀어본 친구들은 문제 다 풀어보고 듣고 있겠지. 안 풀어본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일시정지를 누르고 틀려도 좋으니까 문제를 꼭 풀어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풀어봤으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아마 느꼈을 거야. 이 고지자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 문제에서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푸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몇 개만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면 비슷하게 많이 나오니까 한번 선생님이랑 이 기회에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어쨌든 해령이라는 건 여기에서 판이 생성되면서 확장된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금 더 오래된 지각들, 나이가 많은 지각들이 위치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보면은 지금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정자극기, 하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역자극기라고 해서 이 해령을 기준으로 지자기 분포가 대칭적으로, 왜냐면 판이 양쪽으로 이제 확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기 분포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 몇 번에서 나왔죠? 2번에서 나온 그 해저 확장설의 증거 중에 하나였죠. 해령을 중심으로 자기 이상이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자, 그리고 정자극기라는 게 뭐였어요? 이 정자극기는 현재와 같은 지구 자기장의 분포를 지구 자기장의 분포를 가지는 시기를 정자극기라고 하고요. 역자극기는 현재와 반대의 지구 자기장 분포를 가지는 시기를 역자극기라고 하죠. 자, 그리고 지금 복각이 표시되어 있고 보니까 또 고지자기 방향이라고 하면서 화살표를 줬어.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그림을 하나 보고 갑시다. 그림이 없네. 그려야겠네. 자, 그리지 뭐. 자, 현재 지금 지구 자기장의 분포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어, 지구의 자기장은 마치 지구 중심에 이렇게 거대한 막대 자석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분포하고 있는데, 북쪽이 지금 S극, 남쪽이 N극인 것처럼 자기장이 분포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N극에서 S극을 향합니다. N극에서는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으로 그려지고요. S극에서는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분포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각이란 개념을 배웠었는데 복각이 0도인 이 지점을 우리는 자기 적도라고 했거든요. 자기 적도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수평면과 평행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려진다. 자, 어쨌든 현재 이제 지구 자기장의 분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여기서 복각이 90도인 지점, 자북극, 여기 자남극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자, 복각은 일단 조금 이따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화살표 고지자기 방향이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정자극기, 얘가 지금 방금 선생님이 그려준 것처럼 현재 지구 자기장의 분포와 같은 분포를 가지는 시기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지금 S극이 위치하고 남쪽에 N극이 위치하고,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위치하고, 남반구에서는 자기력선이 지표면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위치하는 이런 자기장 분포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정자극기죠. 정자극기인 지점에서 지자기 방향이 여기 이쪽이라는 거는 지자기 방향은 항상 N극에서 S극을 가리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자기 방향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건 여기가 N극이 있고 여기가 S극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북쪽이고요. X극이 위치한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4번 보기를 보면 이 해양 지각이 북쪽으로 이동하냐 남쪽으로 이동하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결국 얘는 이 화살표 고지자기의 방향을 보고 분석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여기 열곡이 위치해서 판이 확장된다라는 거 우리 이 그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대칭적으로 얘네들 바뀌면서 나타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때 정자극기는 현재 지구 자기장과 같은 분포를 나타낸다라는 뜻인데 현재 지구 자기장은 이렇게 나타나요. 지금 북반구에 S극, 남반구에 N극이 위치한 이러한 형태의 자기장의 분포를 가진다. 근데 자기력선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낼 때 이 화살표 머리가 있는 쪽이 이 화살표 머리가 가리키는 방향이 항상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할 때는 항상 N극에서 S극.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화살표가 왼쪽을 가리키고 있단 말은 여기가 S극이라는 얘기니까, 아이고. 자, 이쪽이 북쪽이라는 거. 여기가 남쪽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좀 깨끗하게. 자, 지금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이야. 자, 그 다음 하나 더 남았어. 여기서 주는 자료 중에 하나가 복각이야, 복각. 지금 A 지점의 복각은 몇 도인지 안 나와 있고요. B 지점의 복각이 플러스 50, C 지점의 복각이 플러스 53. 얘네들 근데 지금 둘 다 정자극기야. 자, 다시 이 그림을 좀 보면요. 자, 복각이라는 거 뭐였어, 얘들아? 복각. 우리 편각, 복각 배웠었잖아요. 복각은 수평면과 나침반의 자침이 이루는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나침반을 우리가 놔두면 이 수평면에서 자침이라는 건 이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쵸? 자, 얘는 자석의 N극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얘가 항상 가리키는 쪽이 북쪽이야, 현재. 왜 북쪽이 S극, N극은 S극을 가르치게 되니까. 이 수평면과 나침반의 자침이 이루는 각이 복각이에요. 근데 이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우리가 여기서 늘 나침반의 자침을 그리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얘를 대신 자기력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결국 자기력선의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똑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구 자기장의 분포에서 자, 여기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지금 북반구에서는 항상 수평면에서 이걸 먼저 설명합시다. 자북극이랑 자남극. 아이고. 자. 예쁘게 그려지면 기분이 좋으니까. 여기가 자기 적도. 자, 자기 적도는 복각이 0도인 곳이야. 여기 이 지점들. 왜? 여기서는 정확하게 자기력선이 현재 지금 북쪽을 향하겠죠. 북쪽을 향하면서 수평면과 평행하게. 자, 수평면이라는 거는 관측자가 서 있는 지표면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지표면과 지금 자기력선이 평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복각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복각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수평면이면 자기 적도에서는 자, 여기가 북쪽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수평면과 평행하게 나타나요. 자, 근데 여기 어디냐면 자북극, 여기 자남극이라는 지점은 복각이 각각 둘 다 90도인 지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평면에 자북극과 자남극에서 수평면과 자기력선의 관계를 그려보면 여기 수평면 자기력선이 수평면과 90도를 이루는 곳이 자북극 또는 자남극이에요. 근데 자남극에서는 여기가 수평면이라고 하면 현재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얘는 여기 남반구에서는 자기력선이 지표면에서 나오는 방향, 솟아오르는 방향으로 그려지니까. 자, 그래서 일단 복각의 특징은 적도에서부터 극으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가 증가한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가 증가한다 라고 했었고요. 그게 위도값이랑 정확히 같다라고는 얘기 안 했었죠. 그쵸? 같지는 않지만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했었고요. 근데 지금 자기 북극에서도 복각이 90도, 자기 남극에서도 복각이 90도이기 때문에 얘네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고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북반구에서는 복각이 플러스 몇 도, 플러스 40도, 플러스 50도 이렇게 나오고 남극에서는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각의 크기가 마이너스라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방향을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항상 북반구가 플러스고 남반구가 마이너스냐 그 뜻이 아니라, 자, 수평면의 자기력선이 이렇게 꽂히는 방향으로 그려지면 이때는 복각이 플러스고요. 수평면의 자기력선이 솟아오르는 방향으로 그려지면 그때 우리는 복각을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각의 크기는 지금 똑같이 90도죠. 근데 자기력선의 형태가 다르지 여기는 지금 자기력선이 꽂히는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 현재 남반구에서는 자기력선이 솟아오르는 방향.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꽂히는 방향으로 그려질 때는 우리가 복각을 플러스로 표시하고요. 자기력선이 솟아오르는 방향으로 그려질 때는 복각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면요. 현재 지구 자기장의 분포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북반구가 S, 남반구가 N극. 그래서 이 자기장의 축을 연결한 요 두 지점이 여기가 자북극, 자남극이었죠. 그리고 여기 복각이 0도인 이 지점이 자기 적도. 그래서 자기 적도, 그 다음 자남극, 자북극에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 복각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요. 여기 복각이 0도, 자남극에서 복각이 90도, 자북극에서도 복각이 90도. 그래서 적도에서 이렇게 극으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는 증가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수평면과 자기력선의 관계를 한번 그려보면 지금 북반구에서는 수평면에 꼭 자북극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뭐 여기든 여기든 그려보면 이렇게 자기력선이 수평면에 꽂히는 형태로 그려진다. 이때 우리는 복각을 플러스로 표시를 할 거고요. 자, 남반구에서는 자남극에서 우리가 수평면과 복각이래. 자기력선의 관계를 한번 그려보면 얘네들은 지금 남극은 N극이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빠져나오는 곳들이란 말이야. 여기는 들어가는 곳들이고. 그래서 똑같이 자남극에서는 복각이 90도로 나타나지만 차이점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런 방향으로 그려지면 우리는 복각을 마이너스로 표시하자라고 정했어요. 왜냐면 복각이 90도인 지점이야 라고 하면 두 개가 생기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수평면과 자기력선의 관계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눠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 자기장은 북반구에서는 다 플러스, 남반구에서는 마이너스를 드러냅니다. 적도에서는 0도이고요. 그러니까 적도에서는 수평면과 자기력선이 이렇게 항상 나란하게 나타난다. 지금 뭐 이 자기력선이 가리키는 쪽이 북쪽이고. 요 그림을 좀 머리에 넣고 다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그럼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해령에서 판이 생성된다. 정자극기, 역자극이 반복된다. 우리가 고지자기 방향을 통해서 북쪽과 남쪽 파악했고요. 그 다음 복각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자, 지금 근데 보니까 C 지역에서 복각이 플러스 53도, B 지역이 복각이 50도. 지금 복각이 B로 가면서 감소했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A 지역은 기억, 지금 복각이 몇 도인지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B, C는 둘 다 정자극기이고 복각이 플러스라는 건 현재에서 북반구에 있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 해령의 위치, 열곡의 위치도 정자극기이면서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B는 지금 해령에서 가장 가까운 판이거든요. 만들어진 판의 복각이 플러스 90도다라는 말은 지금 이 해령이 일단 해령이 남반구가 아니라 북반구에 위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복각이 플러스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생성된 판이. 자, 그런데 지금 C, B 얘네들 복각이 달라졌다라는 말은 지금 이 해령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C 지각이 만들어질 때는 복각이 53도인 지역에 B 지각이 만들어질 때 현재는 복각이 50도인 지점에 위치했다라는 건데 복각은 우리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그러니까 자기 적도에서 자기 극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C, B를 비교해 보면 B에서 복각이 더 작게 나타나죠. 그럼 복각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고위도가 아니라 저위도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지금 여기 자기 적도, 여기 자북극, 자남극이라고 하면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 C 지각이 형성될 때 해령은 복각이 53도인 대략 여기가 45도라고 우리가 해보면 여기 90도니까 45도 53도면 어디쯤일까 얘들아 90 45 뭐 요 부근이겠죠. 뭐 53도 그다음 50도니까 얘는 위도가 계속 저위도로 이동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사실로 일단 알 수 있는 건 해령은 열곡은 해령이나 뭐 열곡은 저기 남반구가 아니라 북반구에 위치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지금 A 지점의 복각은 아직 못 찾았으니까 놔두고 C 지점의 해양 지각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 얘네들 C 지역의 C 지각은
해령을 기준으로 판이 양쪽에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C 지점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인 거고, 그러면 일단 옳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이랑 4번은 틀렸고요. 우리가 5번까지도 판단할 수 있겠네요. C 지점에 해양 지각이 생성된 이후 이 해령의 열곡은 고위도로 이동했다. 지금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판 C, B 얘네들 A도 아마 다르겠죠. 복각이 다르다라는 말은 해령이 이동하면서 해령의 위도가 변하면서 이렇게 지각을 생성했다라는 건데, 지금 B가 더 최근에 만들어진 판이죠. C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복각이 더 작아진, 그러니까 보다 저위도에 위치한 지각 그 고지자기가 더 저위도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고위도가 아니라 저위도로 이동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2번, 4번, 5번은 여기 각각 B, C에 남아있는 고지자기의 방향 그리고 위도는 결국 우리가 복각을 봐야 된다. 복각을 가지고 해령이 지금 현재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과 해령이 저위도로 이동하면서 지각을 만들어서 이러한 고지자기 분포가 나타난다라는 거 지금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3번을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이 A에 지금 남아있는 고지자기의 복각의 크기를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된다.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문제 풀기 전에 이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한 이유가 결국엔 얘 때문인데요. 자, 일단 A에 대한 정보는 보면 역자극기야, 역자극기. 지구의 자기장이 현재와 반대로 분포하는 시기가 역자극기죠. 그러면 아까 현재 지구 자기장의 분포 얘가 요 녀석이 반대로 뒤집힌다라는 얘기야. 역자극기가 되면 현재와 반대로 지구의 자기장이 지금은 북반구가 S극이죠. 내 북반구가 N극이 되고 남반구가 S극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이제 자기 북극, 자기 남극이 생기겠죠. 자북극, 자남극이 생기는데 자, 이렇게 지구 자기장이 역전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복각이 90도, 여기도 90도, 자기 적도에서 복각이 0도인 건 똑같아요. 그쵸? 똑같은데 뭐가 바뀌냐면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N극에서 S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북반구에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뻗어 나오고요. 얘가 이렇게 와서 남반구에서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지구 자기장의 분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북극 지점에서 우리가 수평면과 자기력선의 관계를 한번 그려보면 수평면이 있을 때 자기력선이 이렇게 땅에서 솟아오르는 형태가 되죠. 현재 지구 자기장은 정자극기에서는 남반구에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솟아오르고 우리가 이걸 복각 마이너스로 표시해 준다라고 했는데, 지구 자기장이 역전되면 현재와 반대로 역자극기 시기에는 북반구에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솟아오르는, 즉 북반구에서 복각이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반대로 남반구에서 여기 자남극에서 자기력선과 수평면의 관계를 그려보면 여기 수평면에 자기력선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꽂히고 있죠. 똑같이 자북극이랑 복각은 똑같지만 이번에는 남반구에서 복각이 플러스 90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역자극기의 의미야. 그러면 자, 지금 A 지점은 역자극기야. 지금 복각이 정확하게 몇 도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1번 얘가 양의 값을 가지는지 음의 값을 가지는지는 알 수 있죠. 지금 해령이 북반구에 위치하면서 복각이 점점 감소해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뭐 속도까지는 지금 계산을 못 하겠지만 지금 북반구 어느 지점에 있는 해령이 이렇게 남쪽으로 지금 저위도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죠. 이 자료를 해석을 해서. 자, 그러면 어쨌든 이 A 지금 C가 먼저 형성되고 A가 여기니까
형성된 순서로 보면 C가 가장 나이가 많고 그 다음 A, B 순으로 형성됐는데 얘가 갑자기 여기 있던 해령이 남반구에 갔다가 다시 북반구로 올라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 지점도 어쨌든 북반구 내에 있는 어느 한 지점에서 이 해양 지각이 형성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지구 자기장이 역자극기였어. 지구 자기장이 현재와 바뀐 이런 역자극기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는 북반구에 있는 이 A 지각에 남아있는 고지자기의 방향이나 그런 성분들이 정자극기와는 반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좀 전에 그려봤던 이 그림처럼 북반구에서 복각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복각의 크기는 모르더라도 일단 이 기억이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역자극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값을 가진다라는 건 틀렸고요. 자, 근데 이 복각의 크기를 정확하게 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날 수 있어. 왜? 이 A 지각은 지금 복각 53도인 C 지각과 복각 50도인 B 지각 사이에 있고 지금 현재 해령이 계속 쭉 저위도로 이동하면서 만들어진 지각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이 사이의 값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A 지점은 B 지점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맞겠네요. 그래서 여기 1, 2, 3, 4, 5번 중에 맞는 설명은 3번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1, 2, 3, 4, 5번을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정보를 결국 다 이용했어야 됐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해령 열국에서 지각이 생성돼서 양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애가 먼저 생성된 거다라는 정보도 활용을 했어야 됐고요. 고지자기의 방향을 통해서 지금 그 자기장 방향은 N극에서 S극이기 때문에 현재 정자극기에서 이렇게 고지자기 방향이 나타난다라는 건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이라는 걸 통해서 해양 지각이 북쪽, 남쪽으로 이동하는지 판단하셔야 되고 복각의 크기와 변화를 통해 이 판을 생성하는 해령이 현재 북반구에 있는지 남반구에 있는지 그리고 고위도로 이동하는지 저위도로 이동하는지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조금 복잡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차분하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을 다시 돌려보고서라도 반드시 꼭 이해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 가와 나는 수렴형 경계 하부에서 만들어지는 플룸의 형성 과정. 자,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플룸 우리 두 가지 있었습니다. 차가운 플룸, 따뜻한 플룸. 이 중에서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플룸은 누구였죠? 네, 수렴형 경계는 판의 섭입이 일어나는 부분이야.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차가운 플룸이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림을 한 번 더 보고 가면요. 자, 차가운 플룸의 생성 과정을 보면 우리 이거 수행평가로도 쳤었죠. 자, 이렇게 두 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에서 해양판이 섭입이 됩니다. 네, 얘네들 다 녹아서 마그마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 지금 이 마그마 상태가 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여기 머물러 있다가 뚝 떨어져 나오면서 주변보다는 지금 이 주변은 이 차가운 지각에서 만들어진 이 플룸의 주변은 온도가 높은 멘틀 물질들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주변보다는 온도가 차가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밀도가 커서 하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얘가 이제 차가운 플룸을 만든다라고 했다. 나중에 이 녀석이 이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이 부근의 온도 교란을 일으키면 상승하는 물질인 뜨거운 플룸이 또 생성된다. 이렇게 우리가 플룸의 생성 과정을 살펴봤었죠. 자,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봅시다. 지금 보기를 보면서 요거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옳은 것은 가는 나보다 먼저이다. 자, 나의 시간 순서를 보라고 합시다. 자, 가는 지금 얘가 이 해양판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차가운 플룸이 형성된 단계니까 시간상으로는 가가 맞겠네요. 그래서 가는 먼저다 아니고요. 온도는 기억보다 기억은 지금 해양판이 섭입돼서 이 차가운 플룸이 되려고 준비하는 여기 머물러 있는 체류하고 있는 물질을 이야기하고 니은은 지금 주변의 멘틀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도는 얘가 더 높습니다. 그쵸? 이 기억 얘네들 해양판으로부터 해양판이 녹아서 만들어진 이 물질이 주변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커서 얘는 하강하는 흐름이 생기면서 차가운 플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온도가 더 낮다 맞고요. A의 구성 성분은 대륙판과
A는 차가운 플룸, 얘는 해양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구성 성분이 대륙판과 유사하다라고는 할 수 없고, 말하자면 해양판과 유사할 거고요.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뭐 쉽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7번 볼게요. A판과 B판의 운동을 무식적으로 나타낸 거다. 옳은 것은 여기에서 이 판이 받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하기는 했었습니다. 우리가 판의 경계에서 어떤 판이 밀어내는 힘, 그 다음에 섭입하는 힘 외에도 이제 교과서에 3가지였나요? 이제 더 작동할 수 있는 힘들이 있다라고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A랑 B의 차이점은 여기가 지금 해령이죠.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 그쵸? 자, A에서는 이 힘 때문에 이쪽으로 얘네들을 판을 확장시키는, 밀어내는 이 힘이 존재하게 되고요. B도 역시나 여기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해령에서 멘틀의 이동으로 얘네들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B판은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판이 섭입하면서 해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A판에는 지금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밀어내는 힘만 존재한다면 B에서는 판이 섭입되면서 작용하는 힘이 한 가지가 더 작용하는 거죠. 자, 두 판은 모두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을 받는다. 맞고요. 자, 그런데 B판은 지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자기가 섭입되고 있기 때문에 섭입돼서 잡아당기는 힘을 한 가지 더 받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힘 때문에 판이 멀어지는 이 속도는 B판이 더 A판보다 빠를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다 맞네요. 5번. 넘어갈게요. 그림은 태평양판 내부에 위치한 화산섬. 자, 이렇게 판 내부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 누구 때문이다? 네, 열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 내부에서 마그마가 분출하는 지점을 우리가 열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열점 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화산섬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일단 보기를 한번 볼까요? 열점과의 거리는 A가 D보다 멀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화산섬들은 결국 열점에서의 마그마 분출로 만들어진 화산섬이라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배열하고 있는 이유는 열점이, 자, 지금 연령을 보니까 얘가 가장 어리네. 얘가 가장 최근에 생겼고 얘가 가장 먼저 생긴 화산섬인데, 자, 열점이 여기서 마그마 분출, 이동해서 여기서 마그마, 여기서 분출, 여기서 분출, 이거 아니라고 했죠. 열점은 가만히 있는데, 열점은 한 지점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열점 위에 있는 판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화산섬의 배열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와이 열도의 예시를 살펴봤었습니다. 여기 태평양파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를 포함하는 이 섬의 뭐라 하죠? 섬의 배열, 섬의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어쨌든 이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하와이 열도라고 한다고 했는데, 현재 열점이 하와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마그마가 분출하고 있어요. 언제든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 하와이 섬을 기준으로 지금 북서쪽으로 쭉 이렇게 이동하면서 섬이 배열되어 있는데, 가장 끝에 나이가 가장 많은 애, 먼저 생성된 애가 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열점은 이동하지 않지만 이 위에 있는 태평양판이 이 방향으로,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섬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배열하는 하와이 열도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열점과의 거리는 A가 D보다 멀다. 지금 화산섬에 나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면 얘가 가장 오래된 섬이고, A가 가장 오래된 섬이고, D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열점은 이 D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열점과의 거리가 가장 먼 게 A니까 A가 D보다 멀다는 당연히 맞겠죠. 자, 최근 260만 년 동안, 얘가 지금 나이가 260만 년이지, 그치? A가 생성된 지 260만 년이 지났어. 지금 2.6하고 단위가 100만 년이니까 260만 년 동안 열점은 남서쪽으로 이동했다. 남서쪽은 맞는데요. 열점이 아니죠. 태평양 판이 남서쪽으로 이동했다. 요 낚이면 안 돼요. 자, 화산섬 A와 D를 연결한 선을 따라, A, D를 연결한 선을 따라 판의 경계가 발달한다. 아니죠. 여긴 지금 판 내부입니다. 판의 경계는 틀렸다. 정답은 1번.
자, 9번 넘어갈게요. 9번은 우리 봤던 그림이다. 그치?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현재부터 5억 년 전까지, 여기 현재부터 5억 년 전까지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이게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라는 건 실제로 지자기 북극이 이동했다라는 게 아니고 대륙의 이동으로 자북극의 위치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보기 이동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경로가 두 갈래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이동 경로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건 지자기 북극이 두 개라는 건가요? 아니죠. 자, 이렇게 얘를 경로를 살짝 이렇게 이동시켜서 합쳐보면 일치하죠. 그 말은 현재 이렇게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이 떨어져 있지만 과거에 이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다. 붙어 있다가 얘네들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가 두 개로 나타나는 거지, 지자기 북극이 두 개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두 개의 지자기 북극이 존재했다 아니고요. 얘네가 실제로 이동한 게 아니라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아니고요. A와 B 사이의 거리는 2억 년 전이 현재보다 가까웠다. 지금 A 지점이 여기고 B 지점이 여기죠. 자, 얘네들 과거에 지금 이 두 대륙이, 유럽이랑 북아메리카 대륙이 붙어 있다가 2억 년 전에는 현재보다 붙어 있다가 얘네들이 서서히 멀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가졌기 때문에 2억 년 전에 현재보다 이 두 대륙이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지점은 2억 년 전이 현재보다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정답은 2번. 자, A, B, C는 서로 다른 마그마이고요. 마그마의 특징 중에서 유동성이 나와 있네요. 자, 유동성이 가장 큰 마그마는 우리가 배운 세 가지의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중에 누구입니까? 순서대로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유동성이 크고, 그 다음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순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유동성뿐만 아니라 얘네들 SiO2 함량, 온도, 점성 뭐 이런 것들 쭉쭉쭉 마그마의 특징들이 있었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생성 온도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가장 높았고요. SiO2 함량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작다. 유문암질 마그마로 갈수록 커졌기 때문에 B가 C보다 많다? 아니고요. 자, C가 지표에서 굳으면, 자, 마그마는 지표에서 식거나 지하 깊은 곳에서 식거나, 마그마가 지표에서 식으면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화산암들 세 가지 대표적으로 예시 말했었고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지는 광물 결정이 큰 이러한 암석들을 우리가 심성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봤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지표에서 굳어졌다는 건 지금 화산암을 뜻하고, 그 중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화산암 중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암석, 현무암이 아니라, 왜 자꾸 넘어가지? 현무암이 아니라 유문암이죠. 유문암. 현무암은 현무암질 마그마, SiO2 함량이 적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질 거고요. 자, 만약에 얘가 지표에서 굳은 게 아니라 C 성분의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광물의 결정이 큰 애여야 되지. 대표적으로 누구? 화강암이 되겠죠. 이 특징 정리해 두세요. 정답은 1번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림은 얘는 생성 장소가 다른 마그마를, 이 그래프는 마그마 생성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자, A가 누구냐면 요 녀석이야. 요 녀석, 요 점선. A는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곡선과 물을 포함하지 않은 용융곡선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물 포함이에요? 물 안 포함이에요? 물 포함이지. 물 포함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물 분자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얘네들 결합력을 약하게 해줘서, 멘틀 구성 물질의 혹은 암석의 결합력을 약하게 해줘서 얘네들의 용융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면 더 쉽게 녹아. 지금 보면 A 곡선을 따라가 보면 깊이가 깊어지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있죠. 용융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A는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깊이가 깊어지면 지하로 들어갈수록 주변의 온도 분포도 증가하고 멘틀의 용융곡선도 용융점도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마그마가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A는 물이 포함된 용융곡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11번을 보면 기역과 니은. 자 기역은 지금 어떻게 마그마가 생성되는 경우냐면 여기 있던 물질이 쭉 하고 상승했지. 그치? 깊이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용융점이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점 이후로부터 더 상승하게 되면 내가 녹을 수 있는 온도보다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용융곡선이거든. 이 점선이 물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용융곡선인데 지금 계속 상승하다 보면 내가 녹을 수 있는 온도보다 자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은 애들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녹아서 마그마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깊이가 감소하면서 얘네들 용융점이 감소해서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용융점이 감소함으로써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기역으로 기역과 같은 상황으로 깊이가 감소하고 물질에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하면서 마그마가 형성되는 경우 그러면 상승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되겠네. 여기 지금 열점이네요. 그쵸? 판 내부에서 마그마 상승하는 경우 여기는 지금 두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해령에서 멘틀 물질 상승해서 마그마 만들어지는 경우 요 두 가지가 지금 기역에 속할 수 있고 기역은 A, B 해당될 수 있고 자 지금 니은은 어떤 상황인가 보면요 얘는 지금 니은은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깊이 안 변했지 아까랑 다른 경우죠. 근데 얘는 지금 A 곡선이 물을 포함하는 멘틀의 용융곡선이라 그랬지. 여기 있던 애가 지금 용융점이 낮아지는 거야. 멘틀 물질에 물이 첨가됨으로써. 그러면서 지금 주변의 온도, 깊이가 지금 일정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똑같은데 지금 이 깊이에서 이 주변의 온도는 여기쯤이야, 여기. 한 이쯤. 1000도랑 1500도의 사이쯤인데 내가 용융점이 지금 1500도 가까이로 지금 더 높은 경우 여기 있는 물질은 마그마가 안 되겠지. 근데 이 멘틀 물질에 물이 첨가됨으로써 얘가 용융점이 낮아지면 여기에 오면 이제 주변의 온도보다 용융점이 낮기 때문에 녹을 수 있겠죠. 주변의 온도는 지금 1500도인데 내가 녹을 수 있는 온도는 1000도만 넘어도 녹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물이 첨가되면서 용융점이 낮아지는 니은은 물 첨가로 용융점이 낮아지는 과정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그마 생성되는 거 세 가지 배웠거든요. 깊이 감소로 용융점 낮아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이 첨가되거나 자, 이렇게 물이 첨가되면서 만들어지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섭입돼 있었죠. 여기. 자, 이렇게 판이 섭입되면서 이 해양판에 포함되어 있던 물 분자들이 이런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들을 우리가 함수 광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함수 광물로부터 대표적으로 운모, 백운모, 흑운모 이런 애들 함수 광물로부터 물이 빠져나오면서 여기 이 멘틀 물질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얘네들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림에선 두 개만 나왔지만 하나 더 있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마그마가 상승하다가 절커덕 여기 어디야? 여기 대륙지각이야. 대륙지각에 붙어서 대륙지각을 가열합니다. 녹여요. 그러면서 여기서 마그마가 또 만들어지는 경우 사실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여기서 기역 니은에 해당되는 건 기역은 A, B, 니은은 C니까 정답은 일단 1번인데요. 아까 그 대륙지각에서 마그마 만들어지는 거 한 번만 더 보고 갑시다. 자, 섭입대에서 이렇게 물 첨가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마그마가 이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다가 대륙지각에 이렇게 붙어서 대륙지각을 가열시켜요. 가열시키면 이 대륙지각의 성분이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섭입대에서는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상승하면서 대륙지각 성분을 녹이면은 여기 이 대륙지각에 많은 SiO2
SiO2 성분이 마그마로 녹아 들어가면서 유무남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섭입대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도 만들어지고 안산암질 마그마도 만들어지고 유무남질 마그마도 만들어지고 이 셋 중에 다 분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단계니까 요 그래프 마그마 생성 조건뿐만 아니라 각각의 판의 경계에서 어떤 성분의 어떤 특징을 가지는 마그마들이 만들어졌었는지 요 10번, 11번 문제에 나오는 개념들 연결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12번은 똑같은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네요. 그럼 12번만 먼저 다시 풉시다. 요 그림을 가지고 푸는 거네요. 위 자료에 대한 설명은 A는 물을 포함하는 멘틀의 용융 곡선이다. 맞고요. A에서는 압력의 증가로 마그마가 형성된다. A 지금 열점입니다. 그쵸? 판 내부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압력의 증가가 아니고 압력의 감소입니다. 틀렸고요. SiO2 함량이 가장 많은 함서. SiO2 함량이 가장 많은 마그마가 누구였어요? 유무남질 마그마였죠. 얘네들은 유무남질 마그마가 SiO2 함량이 가장 많았다. 아까 유무남질 마그마가 형성되는 곳 A, B, C, D 중에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죠. 대륙지각에서 생성되는 마그마 생성되는 경우. 그러니까 SiO2 함량이 가장 많은 함석도 당연히 D에서 형성될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 13번 그림은 화성암 A, B를 구성하는 광물의 부피비고 A, B가 유무남이랑 반려암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유무남은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얘는 SiO2 성분이 SiO2 함유량이 많은 유무남질 마그마가 지표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화산암이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적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반려암은 까맸어요. 시꺼맸어. 얘는 SiO2 성분은 적고요. 철이나 마그네슘 성분이 많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지는 심성암이었어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유무암, 하나는 반려암이라는 거야. 지금 보니까 A는요. 휘석, 각섬석, 사장석 이렇게 만들어져 구성되어 있고요. 자, 휘석, 각섬석 얘네들이 다 유색 광물이야. 색깔이 있는 애들. 사장석, 석영, 배군모, 정장석 이런 애들은 하얗거나 무색 투명하거나 색깔 있어봤자 약간 연한 핑크빛 정도. 근데 휘석, 각섬석, 흑운모 이런 애들은 다 유색 광물. 얘네들 색깔 내는 이유는 철이나 마그네슘 많이 포함해서 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B는요. B 같은 경우는 각섬석이나 흑운모의 비율보다 사장석, 정자석, 배군모, 석영 이런 색깔이 없는 애들의 비율이 훨씬 많고 지금 A 같은 경우는 B에 비해서 휘석이나 각섬석의 비율이 더 크죠. 물론 사장석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B는 SiO2 함량이 많은 유무암임을 알 수 있고 A는 반려암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보기를 보면 A는 유무암, B는 반려암이다. 반대로 적었네요. 틀렸고요. 유색 광물의 부피 B는 이만큼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무색 광물 애들보다 적지? 그치? 근데 A는 유색 광물의 부피 B가 더 크다. B가 A보다 크다니까 이거는 어쨌든 보기는 아닌 거고. 구성 광물 입자의 크기는 얘는 심성암이냐, 화산암이냐를 묻는 거지. 어디에서 마그마가 식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더 큰 심성암은 A다. 그래서 정답은 D급. 자, 기본적으로 이 마그마 종류에 따라 암석의 종류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이 그림을 좀 분석할 수 있었어야 됐죠. 지금 얘가 부피 B야. 그래서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A 광물에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이만큼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사장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B랑 비교했을 때 B는 유색 광물의 부피가 굉장히 적죠. 무색 광물의 부피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얘가 유무암이고 유색 광물의 부피비가 큰 A가 반려암임을 알 수 있다. 자, 14번 볼게요. 화성암의 분류 기준의 암석 ABC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세 개의 축이 있고요. 이 축
의 지금 기준 값이 축값이 화성암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겠죠. 유색 광물의 함량, 위로 갈수록 유색 광물의 함량이 증가할 거고, 입자 크기, 여기 기준점이 0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큰 조립질 조직이 나타나고,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은 세립질 조직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 SiO2 함량,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SiO2 함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A, B, C 세 개의 암석을 나타냈는데요. A는 지금 여기 있고요. A가 있는 면이 여기네요. 그쵸? 그 다음 B, C는 같은 면에 있는데 지금 B는 여기, C는 여기 있다는 말은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B가 C보다 입자의 크기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기를 한번 봅시다. 세 암석 중 새 암석 중 염기성 암은 A다. 염기성 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화성암이었죠? 네, 우리 마그마의 성분 중에서 SiO2 함량이 작은 우리가 현무암질 마그마로 만들어지는 암석이 염기성 암이었다. 대신 얘는 SiO2 함량은 적은 대신에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색 광물의 비용이 아니라 비율, 유색 광물의 비율은 큰 마그마로 이루어진 암석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A, B, C 중에 SiO2 함량은 가장 작고 유색 광물 함량은 높은 애는 바로 이 친구죠. 여기. SiO2 함량은 지금 왼쪽으로 갈수록 적기 때문에 지금 B, C는 SiO2 함량이 같은 상태다. 그치? 여기 같은 점에 있으니까 SiO2 함량은 A가 가장 적고 얘네들 위쪽으로 갈수록 유색 광물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A는 이 A, B, C 세 개의 암석 중에서 SiO2는 가장 함량이 낮고 유색 광물의 비율이 높은 염기성 암이다. 기억 맞겠네요. 가장 깊은 곳에서 생성되냐 지표에서 생성되냐는 입자의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면 입자 크기가 커야 되죠. 심성암, 그쵸? 그러면 A, B, C 중에 입자 크기가 가장 큰 애들은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크니까 지금 B겠네요. 요 면에서 가장 이쪽으로 와 있는 이제 B가 입자의 크기가 가장 크니까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다 맞을 거고요. 자, 밀도가 가장 큰 암석. 밀도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했죠? 무거운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암석의 밀도가 크겠죠. 누구? 이런 애들. 철,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많이 포함된 광물 일수록 밀도가 가장 크다. 누구입니까? C가 아니라 여기서는 A라고 보는 게 맞겠죠. 유색 광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얘가 밀도가 가장 클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5번 볼게요. 자, 15번은 여기 인수봉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해줬었죠. 그래서 지금 하는 만큼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산이 인수봉 얘는요 심성암이에요. 심성암은 지표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는 곳이죠. 지표 부근이 아니라 이 지하 깊은 곳에서.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땅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건 나중에 후에 융기작용을 통해서 위로 올라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 지금 화산암이 생성되는 곳, 심성암이 생성되는 곳이 있고 여기 A, B 두 지점이 찍혀 있네요. 문제를 볼게요. 자, 인수봉의 암석은 A에서 형성되었다. A는 지금 지표 바뀌기 때문에 화산암이겠죠. 인수봉은 심성암이니까 아니고요. B에서 형성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얘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졌다. 얘는 그 현무암 아니고요. SiO2 함량이 높은 유문암질 마그마로 형성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 그냥 이렇게 알고 있을게요. 디귿,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B보다 A에서 빠르다. 자, 그럼 BA를 비교하려면 이 그림을 봐야겠네요. B는 지금 지하 깊은 곳, A는 노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냉각 속도는 당연히 A에서 빠르다. 화산암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
자, 16번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 세 가지 이러한 물질들이 얘네들이 퇴적물이 되어서 이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 같은 경우는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C가 바로 속성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속성작용은 우리가 다시 다짐작용 또는 압축작용과 교결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었죠. 이 그림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나야겠죠. 날지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 자,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서로 이 위쪽에 있는 퇴적물의 하중에 의해서 다져지는 작용 또는 압축되는 작용을 우리가 다짐작용 또는 압축작용이라고 했고요. 이 다짐작용에서는 퇴적물 입자 사이의 간격, 우리는 얘를 공극이라고 했죠. 퇴적물의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입자 사이에 이 틈이 발생하는데 그걸 공극이라고 했는데 이 공극이 감소하는 과정이 공극의 감소하는 과정이 바로 다짐작용이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틈이 있을 때 이 틈을 지하수나 이 광물에 포함되어 있던 수분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서 채워주는 우리 그 물질들을 교결 물질이라 하고요. 이렇게 채워주는 과정을 교결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결 과정 이후에 이제 얘네들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바뀌는 속성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응회암은 얘는 화산재로 만들어진 쇠설성 퇴적암이었어요. 그쵸? 자, 우리가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하면 풍화나 침식을 받은 퇴적물들, 여기 보면 이 쇠설물 나와 있죠. 얘네들 뿐만 아니라 이 화산 폭발로 나온 화산 쇠설물들이 쌓여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면 걔네들을 다 우리는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응회암은 쇠설성 퇴적암 중에 하나이면서 재료가 이제 어떤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졌냐라고 하면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화산재가 바로 화산 쇠설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응회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화산 쇠설물이 퇴적물이 되어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즉 A에서 C로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응회암이 형성되었다. 맞겠죠. 자, C 과정에서 공극의 크기와 밀도가 증가한다. 자, C는 우리가 속성작용이라고 했습니다. 퇴적물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밀도가 증가하는 건 맞죠. 얘네들 압축되고 굳어지면서 밀도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공극의 크기가 증가하는 건 아니죠. 얘는 감소한다. 그래서 공극의 크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 자, BC는 지금 쇠설물로부터 퇴적물이 공급되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는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화나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퇴적물들, 쇠설성 퇴적물들로부터 만들어진 암석, 얘네들은요 다시 우리가 세분화시킬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유색 광물의 부피비 아니죠. 얘는 입자 크기에 따라 다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입자, 자갈 크기의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암석 여감, 그 다음 모래 사이즈 4암. 여기 여감에는 자갈 사이즈도 있고 모래 사이즈도 있고 점토 사이즈도 있고 어쨌든 큰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애들을 여감 4암, 그 다음 점토질로 이루어진 애들을 쉐일, 이렇게 다시 입자 크기로 세분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7번 퇴적 구조 가는 뭡니까? 지금 층리, 퇴적물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줄무늬인 층리가 기울어져 있죠.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사층리라고 했고요. 얘는 지금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층의 표면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틈이 발생했네요.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건열이라고 했죠. 자, 옳은 것은 퇴적물의 공급 방향을 알 수 있다. 사층리 같은 경우. 자, 이러한 사층리가 잘 형성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람이나 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곳이었죠. 지금 여기 화살표 얘가 바람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겠네.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지금 이 모래 입자들이 얘네들이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의 비탈면에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구조가 이런 사층리
구조였잖아요. 그쵸? 자, 만약에 여기 똑같은 지역에서 바람의 방향만 이렇게 반대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바뀐다면. 이번에는 퇴적물이 이렇게 넘어가서 쌓이겠지? 그러면은 줄무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이랑 좌우 반전된 상태로 사층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층리의 기울어진 방향을 보고 퇴적물의 공급 방향, 바람의 방향 또는 물이 흘러간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나는 셰일보다 여감에서 잘 나타난다. 이런 건열 구조는 아까 여감층은 큰 입자들이 있는 곳이라 했죠. 거기가 아니라 이런 작은 점토 사이즈의 작은 입자들이 있는 곳에서 건열이 더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니은은 아니고요. 가나 모두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된다. 이거 맞죠? 자, 일단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자, 퇴적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층의 역전 판단하는 방법 수업했고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 모두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이러한 모습들, 형태는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을 때 정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양들이라고 했습니다. 층리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폭이 좁고 위쪽으로 갈수록 폭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점이층리는 아래쪽이 입자가 크고 위쪽으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연은 같은 경우 물결무늬 뾰족뾰족한 부분이 위쪽으로, 건열은 이 뾰족한 틈이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게 역전이 일어나지 않은 정상 지층일 때의 모습이라고 했고, 얘네들이 전부 다 상하 이렇게 뒤집혀서 모양이 나타나면 점유층리 같은 경우는 작은 입자들이 밑에 있고 위에 큰 입자들이 있으며, 층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아까 여기에서 좌우 반전이 일어나면 물에 흘러가는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뜻이고,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이 폭이 넓고 위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태로 사층리가 나타나면 이거는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퇴적 구조들은 다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된다. 맞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18번 역시 우리가 지질 단면에 나와 있는 퇴적 구조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니까 여감, 삼, 석회암, 쉐일 이렇게 그 지층에 암석의 종류가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확대된 부분에서 퇴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네요. 얘랑 얘. 많이 봤죠? 이거 누구? 점이층리. 이거는 물결 무늬의 연흔임을 알 수 있네요. 자, 문제로 넘어가서 볼게요. 지층이 퇴적될 당시의 수심은 사암층이 셰일층보다 깊었다. 왜 갑자기 사암이랑 셰일이라고 하면 지금 점이층리 구조가 나타나는 지층이 얘가 사암층이고요. 어떻게 알아요? 옆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셰일층. 빗금 친 부분이 셰일층이죠. 여기가 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암층에서는 지금 점이층리가 나오고 있고요. 셰일층에서는 연은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퇴적 구조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역전 여부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퇴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퇴적 환경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점위층리처럼 다양한 퇴적물들이 쌓이려면 수심이 깊어야 되고요.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에서 다양한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런 연은은 물결 무늬가 이렇게 쇠수면에서 물결이 치면 그 물결로 발생하는 물입자의 이런 원운동들이 얘네들이 해저 바닥에 자국이 찍혀서 만들어지는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심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이 물입자의 운동은 약해지기 때문에 연은이 만들어지기가 힘들겠죠. 여기 자국이 남기가 힘들겠지. 그래서 연은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점이층리 구조가 나타나는 사암층이 셰일층, 연은이 나타나는 셰일층보다 수심이 깊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세1층 재질의 포회감이 P와 Q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다. 지금 P, Q 얘네들은 딱 봐도 뭔가 지층이랑 나란하지 않고 이 부자연스럽지 뚫고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지, 얘네들 관이밤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마그마가 관입하면서 식어서 만들어진 화성암들 관이밤입니다.
셰일층 재질의 포획암이 PQ에서 모두 발견된다. 자, 이렇게 관입이 일어날 때요. 이 마그마가 관입되는 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암석들이 부서져서 그 성분이 관입암 안에서 이런 포획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PQ에 셰일이 포획암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니은 지문인데요. 자, 얘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지금 이 벽돌 모양으로 생긴 거 얘는 석회암이야. 근데 자, 요거 보세요. 이 동글동글 얘네들 뭐야? 동글 얘네들. 얘네들 기저여감층이야. 기저여감층은 우리가 부정합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지금 이 석회암층이 형성되고 나서 이 석회암층을 뚫고 마그마의 관입이 일어났는데 이 관입한 P는 지금 석회암층에서만 나타나고 있지. 지금 셰일층은 여기야, 여기 빗금친 부분 셰일층. 근데 지금 이 석회암층과 셰일층 사이에 기저여감층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긴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석회암층이 쌓이고 나서 얘가 석회암층을 관입을 했어. P. 관입한 P는 그래서 지금 이 석회암층 생성 이후에 만들어졌지.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 셰일층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 관입암이. 왜? 이 이후에 긴 시간적 간격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이 셰일층이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입암 P에는 셰일층 성분의 포획암이 나올 순 없죠. P에는 석회암층 성분의 포획암이 나올 수 있어. 포획암은 기존에 만들어진 지층에서 부스러기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관입암보다 먼저 만들어진 애들이야. 그치? 우리가 관입이냐 포획이냐를 가지고 결국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하는 데 이용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에는 먼저 만들어진 석회암 성분이 나올 수 있어도 셰일층 성분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Q는 셰일층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관입이 됐기 때문에 얘가 지금 셰일층까지 뚫고 들어가 있죠. P는 셰일층을 뚫고 들어간 흔적이 없지. Q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P에서는 셰일층이 나올 수 없다. 이 지역에서 융기는 2번 일어났다. 융기 몇 번 일어났나 볼까요? 자, 이건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지금 부정합 관계가 1번, 2번, 부정합이 2번 발생했죠. 부정합의 생성 과정 기억납니까? 수면 아래에서 퇴적되다가 이 지층이 융기돼서 얘들 풍화, 침식 받으면 이 기간 동안은 퇴적이 중단된다라고 했죠. 이 이후에 다시 가라앉아서 퇴적이 일어나면 중간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간직하는 부정합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이렇게 기저여감층으로 자주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부정합이 2번 일어났다는 건 최소 융기가 2번 일어났다라는 건데 자, 왜 근데 디귿이 정답이 아니냐라고 하면 지금 얘네들 지표면이야, 여기. 수면 아래가 아니고 지표면이야. 또 다시 이 두 번째 부정합 이후에 다시 얘네들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융기가 2번이 아니라 3번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1번. 자, 19번 바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질 구조. 이거 무슨 지질 구조죠? 단층이죠, 단층. 지금 보면 단층은 자, 이렇게 단층 면을 기준으로 지층이 끊어지면서 이 위쪽에 있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이동한 상황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이 진한 부분 얘네들이 어긋나 있지.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린다고 생각해 보면 이 진한 부분이 연결돼서 같은 층.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층인데 똑같이 쌓인 애들인데 이 지층이 끊어지면서 얘네들이 단층면을 따라 아래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어긋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판이 끊어지면서 어긋난 지질 구조를 우리는 단층이라고 했고요. 단층의 종류 3가지 봤습니다. 정단층, 역단층, 그리고 주양이동 단층 이렇게 3가지 봤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볼게요. 기역, 지게는 상반, 니은은 하반이다. 기역은 지금 얘고요. 기역이 여기니까 얘고요. 니은은 얘인데요. 각각 상반, 하반인지 보래요. 자, 상반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했죠?
단층면. 자, 단층면은 사실은 면이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이 뒤쪽에 여기 감춰진 부분까지 얘네들 맞닿고 있는 면인 거죠. 근데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 단층선으로 나타나니까. 자,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이 상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첫 번째 단층에서 상반은 기역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위쪽에 있는 애가 되고요. 자, 니은은 얘가 상반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도 단층이 있죠. 지금 끊어졌지? 단층면의 위쪽이니까 얘가 상반. 그러니까 지금 기역은 하반, 얘는 상반. 쌤 이쪽에도 단층이 있는데요. 그래도 뭐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쪽 얘가 상반 맞죠? 그래서 기역은 하반, 니은은 상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고요. 단층 A, D는 모두 정단층이다. 지금 여기가 단층 A, B, C, D죠. 정단층은 상반이 아래로 이동하는 경사이동 단층이죠. 그러면 상반이 아래로 이동했네. 얘도 상반이 지금 이 찌꺼먼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상반이 아래로 이동했네. 자, 여기 C에서는 이쪽이 상반이지. 여기 진한 그 지층을 보면 얘가 이렇게 아래로 어긋나 있네. 정단층이네. D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원래 상태인데 지금 이 진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와 있으니까 상반이 내려간 정단층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A, D는 모두 정단층 맞고요. 자, 정단층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힘이 작용해야 돼? 네. 지층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수렴형 경계에서는 서로 판이 부딪히면서 미는 힘이 작용하죠. 정단층이 만들어지긴 쉽지 않겠네요. 오히려 어떤 역단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크죠. 수렴형 경계에서는. 역단층은 지층이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단층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자,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화성암에 형성된 전리를 나타낸 것이다. 전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갈라지는, 위에서 보면 다각형 모양으로 갈라지는 이런 전리를 우리는 주상전리라고 했고요. 이게 판 모양으로 쫙쫙 갈라지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판상전리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이거 뭐 보기를 보면서 보는 게 낫겠네요. 자, 가는 주상전리, 나는 판상전리다. 이거 모양 보고 판단할 수 있고요. 냉각에 의한 수축. 용암이 냉각될 때 급격하게 식으면서 수축에 의해서 갈라지는 전리는 주상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상전리가 잘 만들어지는 지대를 보면 화산암 지대라고 했었죠.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해서 빠르게 식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전리가 주상전리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의 암석은 화산암이고요. 자, 근데 판상전리는 어떤 경우에 만들어진다라고 했어? 판상전리는 심성암에서 잘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나의 암석은 심성암이기 때문에 가의 암석은 나보다 깊은 곳에서 형성됐다는 틀린 거고 정답은 2번인데요. 자, 이 판상전리는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심성암이 상승할 때 자, 얘네들 깊은 곳에서는 얘네들 누르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 누르는 압력과 밀어내는 압력이 같은 상태였다가 얘네들이 지표 밖으로 노출되게 되면 이 누르던 압력은 감소하고 밀어내는 힘 때문에 힘만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힘에 의해서 툭툭 갈라지는 이러한 전리가 바로 판상전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1번은 그립은 관이반과 포회감이 존재하는 지질 구조이고 BC는 같은 시기에 형성됐다. 자, 지금 왼쪽을 보면요. 지금 A 부분이 다 여기 지금 색깔이나 구조를 보면 여기 A 사이에 지금 B가 끼어 들어가 있죠. 그럼 B는 지금 우리가 관입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B, C는 같은 시기에 형성된 동일한 암석이다. 그럼 C 얘도 관이밤이라는 얘기죠. C도 관이밤인데 그 사이사이에 지금 다른 애들이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관입이나 포획이 나타난다라고 했으니 이번에 D가 포획이라는 걸, 포획암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보기를 보면 B와 C는 화성암이다. 관이밤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는 암석이기 때문에 화성암 맞고요. C는 관이밤, D는 포획암이다. 지금 문제에서 관이밤, 포획암이 존재한다라고 했고 B, C가 같은 시기에 형성됐다라는 단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구조를 보고 B가 관입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우리가 C가 B랑 같은 시기에 형성된 동일 암석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C가 관이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C는 관이밤, D는 포획암이다. 자, 그럼 암석의 생성 순서는 관이밤은 기존의 암석보다 나중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는 지금 A랑 B A 생성, B 그 다음 순으로 우리가 생성 순서를 판단할 수 있고 포획암은 관입보다 먼저 생성된 기존 암석의 성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생성 순서는 포획암이 먼저 생성되고 그 다음이 이제 관이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첫 번째 구조에서는 A, B, 그 다음 D, C인데 지금 B랑 C랑 같은 시기에 형성된 암석이기 때문에 지금 D가 B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B, D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퇴적 구조에 대한 문제네요. 사실 여기서 화석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지사학의 법칙까지만 나오고 화석에 대한 내용은 뒤에 이제 지질 시대 부분으로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보기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보면은 지금 A, B, C, D 지층이 차례대로 쌓여 있는데 지금 B랑 C 사이에서 눈에 익은 구조가 나타나죠. 지금 이거 건열 구조가 뾰족뾰족한 게 위로 갔으니까 역전된 상태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지금 여기 이 경계를 기준으로 이거 아마 3층일 것 같은데 3층이 서로 어긋나 있지. 얘는 이렇게 위로 있고 얘는 아래로 내려간 상태니까 얘가 여기가 단층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단층이 발생했어. 이 A, B 경계에서. 그치? 근데 지금 단층면의 위쪽에 있는 상반이 위로 어긋난 상태니까 역단층이 형성된 상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이거 여감층이 끼어 있네. 네, 기저여감층이고 얘는 부정합을 의미한다. 엄청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거기에 사실 이 화석은요, 암모나이트라는 화석인데 얘는 중생대 때 살았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아래에 있는 A 지층이 중생대에 형성된 지층이라는 정보까지 주고 있는 겁니다. 맞게 말한 친구들만 골라보라고 하네요. 철수. A가 퇴적된 이후로 횡압력을 받았어. 맞죠? 횡압력, 양쪽에서 밀어주는 힘. 그러면 우리가 역단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앞에서 얘기했죠? 넘어갈게요. 자, 지층 누중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차례대로 지층이 쌓인다라는 걸 말하는 거였죠. 지사학의 법칙 중에서. 동물군 천이의 법칙은 화석을 가지고 시대를 판단한다. 먼저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나오는 지층이 오래된 지층이다라는 얘기였죠. 자, 따라 B층에는 매머드 화석이 나올 수 있다. 사실 매머드는 신생대에 살았던 생물로 중생대 이후가 이제 신생대거든요. 근데 이거 통합과학 때도 좀 나오기는 나왔었죠. 아마 선생님 기억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영희가 말하고 있는 건 자, 지층 누중의 법칙에 따라 A가 B 위에 있으니까 A가 먼저 쌓이고 B가 나중에 쌓인 거잖아. 그러면 A가 지금 중생대 지층이니까 이 B 지층에서는 그 이후 신생대에 살았던 매머드 화석이 나올 수 있겠네? 지층 누중의 법칙과 동물군 천이의 법칙에 따라라는 건데 지금 이 말은 틀렸죠. 왜냐하면 지금 B가 쌓인 이후에 지층이 역전되었다는 단서를 알려주는 이 건열이 역전된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층은 한번 역전을 겪은 거기 때문에 A가 가장 오래전에 쌓였다라고 볼 수가 없죠. 지층 누중의 법칙은 역전이 없다면 아래층이 가장 오래된 거라는 거니까. 지금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영희의 말대로 이 A 다음에 있는 B가 더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가 더 나중에 오히려 퇴적된 지층이기 때문에 영희의 말은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C층과 D층의 상대 연령을 구할 때 상대 연령이라는 건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개념이긴 해요. 근데 그냥 여기서는 이게 생성 순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C층과 D층 누가 먼저 생겼느냐라고 이 생선 순서를 구할 때 지금 여기 기저여감층 부정합 관계를 알려주는 애가 있기 때문에 부정합의 법칙 적용할 수 있죠. C가 쌓이고 나서 이제 D가 쌓일 때 이 사이에 긴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합의 법칙에 따라서 이 시간 순서, 생성 순서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게 설명한 친구는 철수와 민수입니다. 자, 22문제라는 적지 않은 문제를 풀이를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고 빠르게 내용을 넘어간 부분도 있는데 본인이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틀렸다면 그 부분의 이론이 아직 완전히 여러분들한테 정리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문제가 이게 시험에 똑같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내가 부족한 부분의 개념이 어떤 건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시험 전까지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 보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월요일에 학교 와서 질문하시고요. 남은 시간 동안 시험 준비 마무리 잘 해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길 바랍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